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창출이 정지됐지만 변함없이 국제 정세를 보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도 지정학적 격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7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캐나다입니다. 트루도 총리는 후임자가 나오는 대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트루도 재직 기간 동안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루도는 워크 이데올로기의 기수였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의학적 보조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소세와 대량이민, 팬데믹 동안의 잔혹한 봉쇄, 자유호송대 트럭 운전자 시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또 LGBT 비판자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방했습니다. 트루도의 사임은 서구 리버럴리즘의 붕괴도 의미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루도가 퇴진할 수밖에 없는 캐나다의 망국 요소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경제입니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8%대에 이르렀고 실업률은 6.4%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우징 크라이시스입니다.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의 주택 가격이 치솟아 내려올 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이민 정책입니다. 300만의 이민자를 수용하는 바람에 의료와 교육 자원이 고갈됐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자 천국입니다. 요식, 숙박업을 장악하고 있는 다수의 우크라이나인의 중국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계도 넘쳐납니다. 외국인에 거의 점령당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치 스캔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부 권력 투쟁의 격화입니다. 캐나다 재무부 장관 겸 부총리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가 트루도 내각에서 사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계인 프릴랜드는 2013년부터 트루도의 자유당 정부에서 최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관세 위협이 다가오는데도 트루도가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트루도가 신중한 재정 관리보다 값비싼 정치적 속임수를 우선시했다면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프릴랜드는 트루도가 제안한 세일즈 텍스 경감 조치와 캐나다 국민에게 $175씩을 살포하는 것에 반대하며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캐나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재정 지출 낭비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릴랜드의 말은 언뜻 들으면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계인 그녀는 키예프에 대한 캐나다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트럼프의 복귀에 화가 난 마당에 재무장관으로 할 일을 했다는 쇼를 하면서 트루도의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는 나치 부역자인 조부의 전력을 속여왔다는 추문에도 시달려왔습니다. 조부 마이클 호미악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반유대주의 선전을 유포한 나치 점령지 우크라이나 신문의 편집자였습니다. 프릴랜드는 자신의 조부가 소련 박해를 피해 도망쳐 캐나다에 정착했다고 주장했지만 캐나다와 여러 국제 언론들은 미카엘 호미악의 나치 공모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10월에 출간된 피터 맥팔레인이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패밀리 타이즈, 우크라이나 나치와 유대인 홀로코스트 증인이 오늘날 캐나다와 우크라이나를 연관시키는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나치 부역자로 프릴랜드의 조부인 미카엘 호미악이 어떻게 전후 캐나다로 이주해 엘버타에 정착하면서 쉽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의 나치 뿌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러시아의 선전공세가 아닙니다. 피터 맥팔레인이라는 작가도 프릴랜드의 두 얼굴을 폭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계는 거짓말과 뒤통수치기가 기본입니다. 프릴랜드는 수년 동안 트루도 밑에서 단물을 다 빨아먹고 안 되겠다 싶으니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뒤통수치기도 대단합니다. 트럼프는 트루도에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트루도에게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캐나다가 미국에 합병되면 관세가 없을 것이고 세금도 대폭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가 미국이 되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로 인구는 4,200만입니다. 그런 캐나다를 날로 삼키겠다는 게 트럼프의 레토릭입니다. 캐나다는 G7과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사실상 형제나 다름없는데 지금 보면 남보다도 못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을 따라 아프가니스탄에도 개입해 20년 동안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미국을 따라 수십 년 동안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트럼프의 굴욕적인 대우였습니다. 타이완의 국제전략 전문가로 미국 버지니아대를 나온 평론가 리 뉴팡은 미국에서 어떻게 트럼프 같은 막무가내 식의 대통령이 나왔냐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추악한 미국의 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돈이 많으니 남보고 너 내 자식 되라고 하는 식이라면서 트럼프의 행위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한다면 자신은 이에 결단코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합병안에 관여해 이를 불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제철과 US 스틸 모두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서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1월 3일 바이든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149억 달러 규모의 인수 합병을 막았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게 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면서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캐나다처럼 일본도 G7의 일원이지만 미국의 말도 안 되는 횡포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쭝티엔TV는 한국의 탄핵 사태가 연장전에 들어갔다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이에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1월 7일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인용해 한국의 여당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고의로 반중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여당이 한국 국내 문제를 중국에 가져다 붙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 일부가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해 윤석열 탄핵 지지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유포하는 이런 논조는 황당무계하며 반중 정서를 부추겨 윤석열을 둘러싼 논쟁의 초점을 흐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